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전국의 역사 덕후들이 모이는 시간 영상실록 오늘엔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은솔 씨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하나요? 오늘 또 약간 옷도 이 곤규님 스타일로다가 입으셨고. 핑크 곤규. 이거 뭐 탑시크릿인데 제 미모에 비결이 있거든요. 탑시크릿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살이 퉁퉁하게 오른 제철 음식 전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 또 천고마비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어 말고도 새우, 사과, 고구마, 다른 제철 음식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철 음식 말고 10월의 제철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과거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그 조치는 계속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피드에 이어 모닝구 무스메 등 여성 아이돌 그룹이 붐을 일으켰던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나서면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일본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1998년 10월 20일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게 예전엔 일본 대중문화가 아예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나요?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일본 노래가 대놓고 흐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들어올 문화는 이미 다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기도 한데요. 막을 수 없으니까 이 불법을 아예 그냥 양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렇군요. 1차 개방 이후에 이듬해 9월에는 제2차 개방, 2000년 6월 제3차, 2004년 1월 제4차 개방을 거치면서 일부 방송 부문을 제외하고 일본 대중문화가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됐는데요. 지난 50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스며든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 더 이상 빗장을 걸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 첫 해에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하나비가 최초로 국내 극장에 걸렸고, 이어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카게무샤가 개봉됐지만 예상 밖으로 고전했는데요. 그러나 99년 9월 2차 개방 이후 개봉된 러브레터가 전국에서 12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국민에게 크게 각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20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개관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와 함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연주됐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이 참석한 이날 개관식은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될 정도로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진짜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에요. 호주 시드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물이죠. 오페라 그럼요. 하우스. 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물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의외로 건설 과정이 설계 단계부터 엉망이었는데요. 당시 오페라 하우스를 건축하기 전 시드니항에 건설할 종합 공연장 설계 공모엔 223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그중에서 당선된 설계도는 덴마크의 건축가 이웰렌 우트존이 맨손으로 그린 스케치였는데요. 그의 스케치는 기상천외한 모습이 마치 범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로 듣기엔 또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문제는 공학적인 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너무 비현실적인 설계로 건축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973년 완공이 되어서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축공학 분야의 신기원을 이룩한 건축물로 칭송받았지만, 개관은 원래 예정보다 9년이나 늦어졌고 건설비는 계획했던 것의 14배나 들어간 뒤였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건축 설계를 맞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당시 건물 모양을 지키려고 공학적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건물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신경을 못 썼고, 그 결과 10년간 7,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복원 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공사 과정은 험난했지만 이곳에는 해마다 3천여 건의 행사가 펼쳐지고 20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건물만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도 매년 20만 명 이상으로 현재까지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톡톡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68년으로 가볼까요? 1968년 10월 20일 제클린 케네디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그리스 스콜피오 섬에서 열렸는데요. 제클린에게 이 결혼은 1963년 11월 남편이 암살당한 지 거의 5년 만의 재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대중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그 케네디 대통령 사망 당시에 그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는 점에서 네. 동정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나시스와 재혼하면서 동정 여론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오나시스는 스콜피오 섬을 통째로 제클린에게 결혼 선물로 바쳤는데요. 또 제클린과 결혼하기 위해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제클린의 나이는 34세, 오나시스는 62세였는데요. 잠시만요. 나이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요. 당시 결혼식 이후 그들은 초호화 요트인 크리스티나호를 타고 바다를 누볐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정략적인 면이 다분했던 만큼 순탄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던 1975년 3월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제클린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제클린은 출판 사업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 1994년 5월 19일 64세를 일기로 사망해 전 남편 케네디 곁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6년에는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첫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86년이면 시기를 보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설치를 한 걸까요? 맞아요. 88 올림픽을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은솔 씨는 공중전화 써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콜렉트콜. 그렇구나. 네, 저 이거 공중전화. 뭐 약간 그러면 군인 이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공중전화.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 아, 엄마 언제 와? 이렇게 전화할 때. 항상 네. 동전 넣어가지고. 잘 넘어가시네요. 아, 네. 또 1944년에는 메가더 장군이 대규모 연합군을 이끌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필리핀을 되찾기 위해 레이테섬 상륙작전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되찾는 거면 이전에도 필리핀에서 메가더 장군의 전투가 있었나요? 네. 1942년에 일본군에 패해서 필리핀 전선에서 물러났는데 2년이 지나서 개시한 레이테섬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우와. 또 1882년에는 영화 드라큘라의 원조 배우 벨라 루고시가 태어났습니다. 드라큘라는 1931년 작품이잖아요. 이 당시엔 나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출연 당시에 49세였는데요. 당시에 이분만큼 딱 맞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거친 그 동구권 액센트의 영어를 썼고 강렬한 눈빛과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어서 그 긴 송곳니를 제외하고는 분장도 딱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